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왔죠. 어, 유니트 1입니다. The Role of Chemistry and Biology. 이 생명학에서 생물학에서 화학의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화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화학 없으면은 생물학을 해석하기 힘들 거예요. 현대 생물학은 화학이 백그라운드라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음흠. 물리학도 하면 좋고요. 자, 이제 장소로는 이제 챕터 2예요. 그러니까 앞 시간까지 한 게 챕터 1이고 원자, atoms, 원자와 분자, molecules,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챕터 2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생명체는 분자로 구성이 되고요. 분자는 또 원자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생명체가 분자로만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이온성 물질로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분자가 좀 중요하게 여겨졌나 봐요. 자, 컨셉트 2.1 즉 개념 2-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matters 이거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chemical matters 물질. 이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죠? 원소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소. 근데 그 pure form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 물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원소 물질, element material, 원소 물질. 이 metal은 물질인데 이 material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원소 물질, element 물질, and combinations, called compound 이거 화합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 물질이나 화합물이나 모두 pure materials예요. 순수한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뭐 물질을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질, metals. 이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놈은 전부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은 원소 물질이라 그럴게요, 선생님은. elements, material.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compound요. 모두 이거는 뭘로 구성이 된다고? element로 구성이 됩니다. 원소로 구성이 나요. 이때 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원소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더 이상 분해 불가능한 것들 말합니다. 화학 변화, 화학 반응으로는 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저기 원자를 쪼개버릴 수가 있잖아. 원자를 쪼개버리면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되지. 그거는 화학적으로 깨뜨리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현재 약 한 90여 개, 92여 개, 요 개가 지금 주기율폐성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원소들이 이제 좀 여기서 공부 좀 해야 될 게, 여기 필수 원소가 있으면 생명체 필수 원소. 생명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요. essential 한 게 있는데 essential 한다는 거 없으면 죽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요게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요 중에서 산소가 제일 많죠.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물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탄소죠. 2위의 탄소를 차지하는 게 유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개수로 따진다면 수소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 질량이 작아서, 그러니까 이 비율은 개수비가 아니죠. 개수로 비교하는 게 아니죠. 이 질량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소고. 이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이 질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90여 개에서 90여 개 요 개의 원소 중에 이게 대충 얼마나 차지하느냐면 필수 원소들이 보통 여기다 적는 게 아니군요. 생육의 92여 개 중에 얼마 정도 차지하냐면 20에서 25% 정도 차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요 놈이요. 이게 96% 정도 차지해요. 요 이센셜한 그런 원소들 중에 96%가 이를 차지하고요. 한 4% 정도가 이제 무기 이온들이에요. 금속 이온들이 아니고 아니면은 비금속 중에는 뭐 인이라든지 뭐 황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금속 중에 칼륨, 나트륨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4% 정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미량 원소라 그러죠. 미량 원소. 트레이스 엘리먼트. 아주 작은 양이 필요해요. 아주 작은 양이지만 뭐라고 지금 선생님이 필수 원소에 지금 해놨습니다. 이게 그럼 얘에 속하는 게 뭐냐? 이 책에서는 철을 아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 헤모글로빈 속에 들어있죠. 산소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이오다인도 저기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죠.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만들어지려면 아이오다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크롬은 독성이 좀 있어요. 근데 필요하긴 해요. 근데 코발트,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망가니즈, 그 다음에 몰리브덴, 그 다음 세륨, 그 다음에 실리콘, 규소,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바나듐. 야, 이 바나듐 흡수시킨 쌀이 또 당뇨에 좋다면서요. 그죠? 그 다음 징크, 아연이라 그러죠. 아연. 이런 것들이 미량 원소들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책에서 언급되는 한 개, 두 개, 요 정도 언급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요거 말고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아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바나듐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기율표를 외우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외우셔야 돼요.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원자번호가 1번 수소, 2번 헬륨, 뭐 11번 나트륨, 13번 알루미늄,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하면서 이렇게 원소 기호하고 원자 번호하고 매칭되도록 외워야 되고, 족도 외워야 되고, 주기로도 외워야 돼요.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외우셔야 돼? 이거 고등학교 때 이미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보세요. 주기율표 1쪽부터 해서요 18쪽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럽식이고요. 미국식하고 영국식은요 1A족, 2B, 2A족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13B족, 14B족 이렇게 14B족이란다. 미안합니다. 3B족이죠. 3B족, 그다음에 4B족 이렇게 해서 여기 8B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족은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족 이름 붙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주기율표 자체를 외우시라니까. 26번 하면 철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원자번호 20번까지는 매칭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이센셜한 것도 있지만 독성이 있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독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소, 그 다음에 크롬,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이런 것들은 독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이 사약이 들어있고 막 그렇죠. 독이 들어있고 비소라 그러죠. 비소 이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게 요것만 위험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거 위험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량원소 이걸 다 외우긴 힘들지. 그러나 이거 제일 먼저 선생님 가르쳐 준 거 이거 순서대로 좀 봐두셔야 될 겁니다. 이거. 대학교에서는 미량원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elements material 여기 원소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요 두 개 다 뭐냐면 순수한 물질입니다. 순수한 물질. 여기 적어놨죠. pure material 순수한 물질. 순수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만의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100도씨로 딱 정해져 있으면은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은 그 100도씨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물질이에요. 특정 양 속에 특정 부피에서 그 물질만 들어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뭐냐면은 헬륨 원소 물질이에요. 수소 이것도 원소 같은 원소 한 가지 원소 기호가 한 개로만 적혀져야 돼. 한 개로만. 여기 비록 H2라고 2가 붙어있지만 원소 기호가 한 개예요. 이런 거. 이게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것도 원소 물질이라니까요. 됐죠? 컴파운드라는 건 뭐냐면은 원소 기호 이게 두 종류 이상으로 케미컬 포뮬러가 구성이 돼요. 화학 식이 구성이 돼요. 가지겠습니까? 화학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H2예요. 보세요. 원소가 두 종류이죠. 원자가 몇 개인지는 관계없어요. 원소가 두 종류인 거예요. 원소가 CO2라든지 C6H12O6 대표적인 모노사카라이드 단당류 중에 하나인 뭐죠? 포도당의 일반적인 분자식입니다. 케미컬 포뮬러는 일반 화학을 좀 공부를 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분자 속에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원소 원자 개수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퍼 한 개의 분자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CaCl2, NaCl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온결합 물질이거든요. 그래도 원소 기호 두 종류 이상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컴파운드예요.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단지 쫙 갈라서 여기는 분자들이고 여기는 분자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는 뭐라고? 분자. 여기는 뭐지? 이용성 물질 또는 이온결합 물질이라 그럽니다. 아이오닉 컴파운드 물질 이온성 화합물이라 그러죠. 여기에는 비율이 이게 뭐냐면 개수비가 아니라 간단한 개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비율이 아니지. 6대 12대 6이 어떻게 간단한 개수 비율이니? 간단한 개수 비율로 하려면 1대 2도 1, 2, 1 이렇게 적어야지. 이거는 비율로만 표시합니다. 왜 그런지는 화학을 공부를 해보면 알고요.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들은 비율로만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순수한 물질도 있지만 순수하지 않는 물질이 있거든요. 요거를 뭐냐 하면은 믹스처 혼합물이라고 그럽니다. 혼합물은 순수한 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 종 이상의 퓨어 머티리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걸 믹스처라고 그래요. 이게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homogeneous mixture. 어디까지 균일하게 섞여 있어야 되나? 분자 수준까지. 근데 그 분자 수준도 골고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냥 골고루 섞여 있다 그러면 homogeneous mixture라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은 걸 heterogeneous mixture라고 그럽니다. heterogeneous mixture. 균일 혼합물
흔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용액이라고 그래요. 용액은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를 말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화학하는 데 하고,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콜로이드 또는 콜로이달 솔루션, 그 다음 서스펜션. 콜로이드 용의 대표적인 게 혈액 같은 겁니다. 우유 같은 거고요. 안개, 구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마요네즈, 하하 맛있네. 고소하니 맛있죠. 서스펜션, 이건 현탁액이라고 하는 건데, 현택이 아니라 현탁액, 흙탕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하나 설명드리겠는데, 독성 있는 물질이 있다 그랬죠. 독성 있는 물질, 여기 색깔 좀 바꿔가지고, 요 비소, 뭐 독성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문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기 몇 가지 광물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된 돌덩어리가 있거든요. 사문석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지질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사문석이 이 갈아 뭉개져 가지고 흙이 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 백합의 일종이 살고 있어요. 남부 캘리포니아인가 거기 살고 있대요. 백합의 일종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적응 진화한 결과다. 그지? 원래 이 과잉 생성돼 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될 놈이 유전자가 변해서 안 죽고 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놈이 나타났는데, 이 사문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흙에서는 절대적으로 살아남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지? 자손을 남길 확률이 높아서 이런 종으로 분해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컨셉, 예, 이 다시 1은 끝난 것 같고, 다른 컨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컨셉 2-2. 자,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The element, 원소를 말하는 거죠.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질, property. 자, depend on, 누구 때문이지? The structure, 구조로예요. 누구 구조 말하는 거야? 그 원소를 이루고 있는 atoms, 원자들 구조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게 원자를 좀 봐야겠네요. atom. 뭐 이제 원자의 atomic particles, 그러니까 아원자 구조. 원자의 구조, 이게 나눈다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핵으로 나눠지고 nucleus, 그 다음에 전자로 나눠집니다. electrons. 엄밀하게 말해서는 네거티브 전하를 띠고 있는 음전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뉴클레우스는 핵이죠. 근데 세포의 핵도 뉴클레우스란 말이야. 이거는 셀 뉴클레우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토믹 뉴클레우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중성자 뉴트론, 그 다음에 양성자 프로톤,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요 한 개의 질량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 per 개 이렇게 되거든요. each 개. 근데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워요. 이것 때문에 우주가 완전히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처럼 약간 더 무거워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이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아요. 이게 보통 뉴트론 또는 프로톤 질량의 약 1870분의 1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프로톤은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플러스 차지,
띄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charge를 띄고 있고요. 이 한 개당 전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에요. 한 개당. 여기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에요.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선생님이라고 외워도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 9의 전하의 종류 한 개예요. 질량이 굉장히 작아서 질량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면 기분 나쁘지만은. 그런데 능력을 보세요. 한 개의 능력 같아요. 이 전자기 죽이는 놈이라니까 이거. 이게 보면은 상당히 적은 놈인데 능력이 같지, 그지? 매운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여기 미안합니다. 매운 고추가 맵지. 말이 헛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미안.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성들이 바뀌면 원자가 바뀌는 거예요. 특히 누구냐면 얘가 원자의 종류를 결정해요. 즉 원소의 종류를 결정해요. 어떤 게 개수, 이 개수가 양성자 개수가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거든. 그래서 이 양성자 개수를 Z라고 흔히 이거 원자 번호를 나타내 기호로 씁니다. 원자 번호가 딴 게 아닙니다. 양성자 개수예요. 원소 종류를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프로톤이라고. 요 두 개가 핵을 구성하고 있잖아. 누구? 얘 두 개가 핵을 구성하고 있거든. 그런데 전자질량은 졸라 작다며. 이게 요 두 개의 개수 합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질량수라 그래요. 질량수. 자, 이 원자 번호는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 아토믹 넘버라고 그러죠. 질량수는 매스 넘버라 그래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성자 숫자 개수합이에요. 개수합. 그러면 질량수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면은 질량을 대변할 수 있는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섭 아토믹 파티클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자 물리학이 적용이 돼요. 여기 무슨 소리지? 갑자기 그 만화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개수합 질량수에 양자론이 적용이 되는데 아원자 세계는 양자론이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개수가 고질량을 대변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입자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원소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양성자 개수다. 질량수는 말 그대로 원자의 질량을 대변해 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렉트론의 개수, 전자의 개수는 너무 많아도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그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자, 그럼 이런 원자 모형들을 나타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모형들을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요. 자, 원자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자 모형들이. 이게 주로 화학과 생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자 모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전자그룹 현대적 모형이에요. 현대적 모형. 이 현대적 모형에는 내용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자그룹요. 흔히 이걸 전자그룹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일렉트론 클라우드 전자그룹 모형이라 그래요. 여기는 거의 모두 확률로 해결을 다 봅니다. 확률 분포로 확률 분포 함수 요걸로 다 해결을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보호 모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호 모형은 주로 이제 전자 궤도 모형이라 그래요. 전자 궤도 모형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게 electron shell. 이 전자 껍질이거든요, 이게. 전자 궤도이기도 하고요. 요런 모형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해보면 보호 모형부터 먼저 할게요. 요게 나오고 난 뒤에 현대적 모형이 나왔으니까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핵이 여기 양성자도 있고 시커멓게 칠하는 건 양성자라 그럴게요. 중성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찻길이 있어서 기차가 기찻길로 다녀야지 기차가 기찻길로 안 다니면 큰일 나지. 전자는 여기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은 여기서만 다니는 거예요. 딴 데 못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치는 부분 있지. 여기는 절대로 다닐 수가 없어. 보호 모형은 이렇게 이제 원운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 원운동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K 전자 껍질, L 전자 껍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한다고 이게. 주양자수 개념을 할 때는 N 이퀄 1, 주양자수 1번 전자 껍질, 주양자수 2번 전자 껍질 이렇게 한다고. 이 N이 뭐라고? 메인 퀀텀 넘버, 주양자수. 메인 퀀텀 넘버. 주양자수라 그럽니다. 소문자로 적어야 돼요. 이 주양자수는 전자가 머물 수 있는 이 전자 궤도 일렉트론 쉘 오르비트라 그런다. 오비탈 아닙니다. 일렉트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크기를 결정해요. 네 가지 양자수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화학 시간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보호 모형입니다. 맨 안쪽에 있는 거는요. 이 맨 안쪽에 있는 그 선생님 빨갛게 하는 이 껍질은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느냐면 2개까지 채워질 수 있고 나머지는요.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느냐면은 8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현대적 원자 모형은 뭐냐면은 이게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단지 이 지역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연속 확률 분포로 따지는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니라. 그죠? 연속 확률 분포다. 연속 확률. 연속자 붙여줘야 돼. 그러면 또 수학 확률 통계가 되거든. 근데 통계학 중요하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연속 확률 분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계산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고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질량 함수 계속 그런 거 있잖아. 그때 그거 확률 아니 확률 질량 함수 난다. 경우의 수하고 나오는 그 확률.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 분포 함수 그래프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 누적 확률이 90%가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거 다 하면은 요 지역이 뭐 0.9 나노미터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나노미터다. 여기 누적 확률 90% 되는 요거 여기까지를 원자핵은 안 나타내고 이걸 입체적 좌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칠해둬요. 이게 요 경계선 바깥쪽에도 전자가 발견될 수 있어요. 발견될 수 있는데 그게 10% 미만이니까 무시하고 90%까지만 선을 그려서 여기 진하게 칠해주거든요. 요렇게 해주면은 이게 전자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참 몇 가지 모양으로 갈라지거든요. 이 몇 가지 모양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걸 전자구름이라 그러고 이런 형태를 오비탈이라 그래요.
요런 형태를 p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오비탈 p 소문자로 적어야 됩니다. R형형으로 생겼다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구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S 오비탈이라고 그래요. 오비탈 S 오비탈. 이런 것들로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은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연결됩니다. 하이브리데이션 오비탈. 뭔가 섞였다는 이야기죠. 막 섞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갑자기 원자 질량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짧은 한 단원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원자 질량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원자 한 개 질량 재봤어? 어렵겠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AMU를 사용하고요. 또는 물리학, 화학에서는 AMU를 많이 사용합니다. 약자겠죠. 아토믹, 원자의 질량 단위다. 매스 유니트. 고등학교는 분명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원자의 질량을 대변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원자량을 사용한다. 아토믹 매스 원자량을 사용하는데 이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단위가 있냐?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원래 원자량 단위 없어야 돼요. 원래 원자량 단위 없어야 되는데 이걸 안 적어놓고 만일 이렇게 해도 4라고 적어놓다 해보자. 이 뭔데? 숫자사야 개수사야. 내가 사과 4개 먹었다는 이야기야. 어? 도대체 뭐야 이거? 근데 AMU라고 적어놓으면 이거 원자량이네. 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에서는 달톤을 많이 사용합니다. 달톤 또는 달톤. 영어로는 다우 톤. 또 달이 이거 O입니다. O. 달톤. O 맞을 거예요. 여기 L이고. 약자로는 DA라고 적습니다. DA. 달톤. SI 단위는 아닙니다. 국제 단위 표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요. 뭔가 다를 줄 알지?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자, 칠량수사의 원자 번호 2의 헬륨. 여기 적는 거는 뭐죠? 칠량수를 적고요. 이 위치도 기억해 두세요. 왼쪽 어깨에는 칠량수를 적습니다. 요거는 뭐지? 양성자를 개수를 적는 거죠. 즉 원자 번호를 적는 거라요. 원자 번호.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약 달톤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돼요? 4달톤 정도 나와요. 4AMU로 나온다고요. 이게 원자량이에요. 원자량.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양성자 개수 몇 개? 2개지 2개. 중성자 개수 몇 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야 질량수사가 나오지. 이게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핵을 이루는 입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야만 질량을 대변할 수 있는 숫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원자번호 6번, 12번 탄소, 원자번호 6번, 13번 탄소, 원자번호 6번, 14번 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 개수 한번 적어볼까요? 프로톤 개수 Z. 양성자 개수 한국말로 적어줄게. 양성자 개수 몇 개? 6개, 6개, 6개. 중성자 개수 몇 개? 6개, 7개, 8개로 나오죠. 자, 적는 위치 잘 봐두셔야 되고 나온 김에 바로 아이스탑을 생명해야 될. 여기 있는 게 지금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이거 중요한 개념이지. 아이소라는 게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시뮬레이션 비슷하다는 거예요. 탑 동위원소를 뜻해요. 이거 원자 번호는 다르고 원자 번호는 같고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양성자 개수가 같은 거잖아요. 질량수가 다른 거예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는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자,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원소의 종류가 같아요. 원소의 종류가 같으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같아요. 자, 이걸 우리 책에서는 같은 화학 반응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화학 반응을 한다. 질량수가 다르니까 일부 물리적 특성이 다릅니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핵이 안정돼요. stable. 근데 그렇지 못해요. 불안정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붕괴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베타 붕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베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음전자를 말합니다. 음전자. 원자 번호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질량수는 없어요. 전자 적고요. 일렉트론이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방출하는 걸 베타 붕괴라 그래요. 베타 방출. 그래서 질량소 14 원자번호 7의 7소로 변해갑니다. 이게 핵이 붕괴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래요. 동위원소는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닌 거예요. 일부 핵이 불안정한 핵을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는 겁니다. radioactive isotope이라 그러죠. 이런 radioactive isotope은요. C14 말고요. C14 말고 P32도 있고요. 많아요, 이게. 많았는데 이 P32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일 정도의 반감기 하프타임 반감기 이게 양이 줄어드는데 붕괴하면 없어질 거 아니야. 없어진다는 건 줄어드는 거잖아. 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프타임이거든요. 이게 주로 T2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한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면 절반 없어져요. 붕괴돼 가지고. 근데 이 졸라 많았지. 한 5,00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0년. 5,000년 넘는 것 같은데 5,200년인가 뭔가. 이거 외우고 다닐 수 없으니까. 예, 왜? C14. 이게 반감기가 긴 게 더 위험해요. 인간한테는. 우라늄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걸리더라? 졸라 많이 걸리던데.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인간한테는. 이때 원자 번호가 크면 방출되는 그게 뭐 방사능도 큰 거 아닐까? 그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내뿜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P32 같은 경우는 길어봤자 2주란 이야기예요. 2주면 없어져요. 길어봤자 2주면 이 물질이 없어진대. 얘는 없어지지도 않아. 5,000년 동안. 얘가 안 없어지니까 우리가 뒤지는 거지. 됐죠? 이게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거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서 설명할게요.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는 1차 반응, 즉 반감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가지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원래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기 중에 탄소 12짜리 탄소로 가지고 있는 CO2가 있을 거 아닙니까? 14짜리 탄소로 가지고 있는 CO2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항상 요 비율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남아 있느냐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5,000년이 지나면 절반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반은 다른 걸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만일 0.00 뭐 처음 시작이 0.001 가지고 시작했으면은 요거는 0.0005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감기 또 지나거든요. 5,000년. 5,000년 지나면은 반에 반만 남아 있고 요거 요렇게 이렇게 변해 버린 거죠. 그럼 0.00025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남아 있다는 것만 딱 하면은 이때부터 얼마 지난 거야? 1만 년 지난 거네. 라고 하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게 그래퍼가 이거 유리함수 그래퍼처럼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면 1차 함수 반응 이게 남아 있는 양입니다. x축이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100%라고 해볼게요. 남아 이게 100%란 100g이 남아 있는데 딱 절반 남아 있으면 50g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 t 2분의 1이에요. 근데 50g에서 25g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또 여기서 2 곱하기 t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간격이 계속 같아요,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에 있어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그죠? 지금부터 언제까지 이 방사선 이 지금부터 언제적 생물이냐, 언제적 화성이냐를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비율이 1만 년 전이나 2만 년 전이라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변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C14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주로 이게 우주에서 나오는 카즈믹 레이, 우주 방사선이나 그 저기 뭐냐 태양풍 같은 것들이 대기랑 부딪히면은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탄소 성분이 변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일정해요. 이게 갑자기 변하면요, 이거 우주 대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룡이 살았을 때나 그 저기 뭐 저기 양서류들이 번영했을 때나 지금이나 이 비율이 대기 중에 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이 죽어버리잖아. 죽어버리면은 생물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alive 생존했다는 얘기인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대기와 같은 비율의 C14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대기와 같은 비율에. 근데 여기서 죽어버렸지. 아이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립이 된다고, 이게 시체 속에서. 여기서는 C14이 자꾸 변해간다고, 다른 걸로. 변해가거든. 그러니까 얘가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됐죠? 요런 것을, 이런 걸 응용하는 거를 뭐지? 이 잔류량을 파악해서 잔류 비율을 파악을 하면, 그지? 이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방사선 연대 측정법, 방사선 연대 측정, radiometric, radio metric dating, 날짜를 잡아낸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전자배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자배치. 이건 다 했으니까 한번 간단 한번 해볼게요. 전자배치. 전자배치는 n 이퀄 1번, 즉 K 껍질부터 차례대로 해 나가죠. 그 다음 n 이퀄 2 L 껍질, n 이퀄 3 KL M 껍질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최대 2개까지만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8개의 전자까지 할 수 있다. 자, 6번 탄소를 가지고 해보면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요.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껍질, K 껍질, L 껍질, N 껍질 있으면 전자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장소가 지금 비어 있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요것만큼 외부에서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왜 받아들이려고 하겠니? 중학교에서 배웠던 옥텟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텟 규칙 8개를 다 채우려고 한다. 이거요.
자, 여하튼 원소들을 이렇게 가장 안전한 전자 배치, 바닥 상태 배치라 그러거든요. 전자 배치들 이렇게 바닥 상태 배치, 그라운드 제로 스테이트, 바닥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있거든요. 중에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들이 있어요. 가능성 있는 전자들이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용어는 알아줘야 돼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원자가 전자라 그래요. 원자가 전자. 원래는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거 국악자들이 띄어서 자 그래가지고 이 원자가 전자가요. 이 원자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고 여섯 개일 수도 있고 일곱 개일 수도 있고 0개 없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1족 원소예요. 한국식으로는요. 요건 2족 원소고요. 한국과 유럽 쪽입니다. 13족이고요. 이건 14족이고요. 이건 15족이고 이건 16족이고 이건 18족이고 17족이고 18족입니다. 이건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결합에 참여를 하지를 않아요. 생물에서는 그렇습니다. 화학에서는 합니다. 물리에서도 하고. 그때 가서는 하시고.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나머지 내용들은 또 내일 또 이렇게 수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이것도 안 좋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